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차량 52만 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가며 귀성 행렬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요금소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어제보다 확실히 많아졌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를 빠져나간 차량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확연히 늘었는데요. 좁은 간격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구간 교통 상황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부근은 차량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고 중부 내륙선 여주 분기점에선 창원 방향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도 왕복 4차로에 차량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요금소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50분, 대구까지 4시간 50분, 광주까지 4시간 40분, 강릉까지 3시간 20분이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어제보다 4만 대 늘어난 차량 52만 대가 서울요금소를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면서 귀성길 최대 정체가 예상됩니다. 귀성길 정체는 조금 전인 오후 1시쯤 정점을 찍었고 저녁 8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울 방향은 대체로 소통이 원활하겠지만 오전 10시부터 일부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류태영이었습니다. 추석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에 따라 정권의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추석 민심의 화두가 되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부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아마 많은 이야기 나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이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공의 협의회 등 의료계와의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지만 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설득드릴 것이고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와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또 오늘 이재명 대표는 진우 스님과 만나 종교계가 좀 나서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나 집단 행동 이런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자고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동시에 창끝을 겨누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도 이 전공의들에 대한 소환은 좀 유연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제 제한이 없고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어떤 것이라도 합의가 되면 그것을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내지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죠. 그러나 만약에 대화 테이블에서 그런 이야기가 의료계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대화를 중단하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제는 뭐든지 제한 없이 열어두고 그리고 여야 의정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사항은 다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열린 자세를 보이면은 의료계도 좀 더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은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 장관과 차관의 경질과 문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협의체 출범이 무산된 원인, 바로 이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일단 정부가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나 지금 그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의정 갈등을 7개월 동안 끌고 오면서 이것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고 지금 응급실 뺑뺑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들에서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과가 먼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진짜 가장 큰 문제고요. 오늘부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추석 그 귀성길을 가고 계시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프지 마라. 이번 추석에 아프면 정말 큰일 난다. 벌초도 조심해라. 또 그리고 고향길에도 가급적이면 오지 마라. 중간에서 사고 나면 갈 치료받을 병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뭔가 정부가 더 적극적인 모습,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의 정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통령도 뭐 충분한 뭐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 이런 거 좀 시작하고 하면은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그 의대생 증원했을 때 민주당도 찬성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게 다 정부 탓이라는 이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책 실패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개혁을 아예 하지 말자는 건지 의사분들 얘기처럼 2025년도 증원안도 아예 취소하라는 소리인지 네. 명확히 본인들 입장을 해놓고 지금 본인들은 정치 공방에서 어떤 실익을 얻고 그러니까 국민이 사실은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 공방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성준 의장 같으면 의사분들께도 돌아와라. 일단 돌아와라. 그렇게 해놓고 내가 담보하마. 이렇게 당신들 의견을 내가 이렇게 낼게. 이런 식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은 의료 이 전반적인 게 해결되고 나서 어쨌든 국민께 불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감 표명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의료개혁 자체에 대해서 정책 실패로 인정하는 것은 저는 그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의료계 증원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 협의한 이후에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후속 대책을 조금 미비한 이 부분 왜냐하면 후속 대책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대체불가 인력들이거든요, 의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불가 인력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올 줄 몰랐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네. 정책 실패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이 부분은요. 테이블 내에서 논의될 대상입니다. 장애 공방의 대상이 아닌 거고 협의체를 일단 가동하고 나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뭐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하고 의사분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그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협의회에서 풀어놓을 보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2025년 정원 조정 문제를 놓고 지금 수시 원서 접수까지 시작했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입장마저 엇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가 여권이 지금 이거를 하자는 거지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실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단체 말고는 다 찬성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정책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에서 반발, 저항 그리고 뭔가 실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야당의 책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대 증원 문제는 이건 행정의 영역입니다. 입법의 영역이었다면 야당이 아주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단체에서도 야당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더 찾고 한동훈 대표를 더 많이 만나는 이유는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인 정부의 영역에 정부의 목소리에 좀 영향을 미쳐달라 이걸 바꿔달라는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를 더 많이 만나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하고 있는 방향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라 그리고 경질하라 이런 말은 사실 여당 대표가 하긴 불편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 지금 여야 의정 이 상황에서 사실 여야가 나중에 들어간 것이고 의정이 아주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지금 투입이 된 것이고 여의 입장은
입장은 정을 설득하는 것이고 야의 입장은 정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어쨌거나 이 의사단체 이 테이블로 앉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반박은 아니고 잠깐 보태면은 사실 예.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교육부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입 인원 정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만약에 공개적으로 표하게 되면 이게 혼란스러우면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협의체에 들어가서 저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협의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의사가 일치하게 되면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물렀으면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물러선다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이 안을 내면 돼요. 이렇게 1년에 400명씩 늘립시다. 1000명씩 늘립시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단일한 안과 정부 안이 다르다. 그러면 양측을 누군가 설득해가지고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물러선다는 게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월 아예 하지 말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단체가 사실은 뭔가 다 안을 내고 그 안을 협상에 가서 하나 일치된 안으로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의사단체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이렇게 그 여야정 협의체 출범이 좀 불투명한데 추석 이후에는 좀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해야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는데 이렇게 일정이 없을 때에도 계속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계 내에서도 지금 물밑에서 약간 해빙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공문을 보내고 설득을 하고 했을 때도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하면서 조금 입장을 선회를 했는데 그런 해빙의 움직임이 있고 또 일주일 전에는 그 대한외과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은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석 이후라고 하더라도 계속 대화가 성사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저는 협의체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는다면 반대로 뭐 합의점을 찾는데 좀 실패한다면 한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여당 대표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워낙 큰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운신의 폭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이 사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면 아마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불행스럽게도 이게 만약에 성과를 낼 수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네. 아마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한테도 좋고 또 이 정부가 지금 풀지 못하는 이 의정 갈등의 해법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일부라도 해소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그런 측면으로는 안 읽혀져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부분 지금 수시 모집도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들 수 없다는 걸 몰라서 이 부분까지를 의제를 놓고 얘기하자는 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너무 완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의정 갈등을 능동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통해서 당내 지휘권이랄까요? 당내에서의 입지를 단단히 하기엔 좀 한계가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의료 현안에 대해서요. 한동훈 대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 교환을 처음 해본 게 벌써 5주가 넘었습니다. 예.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득실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현안 앞에서 어떤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거나 정치적인 주판화를 튕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런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냉정하게 외면받을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지점에서 사실은 어떻게든 현안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의 본질에 다가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옳다는 것만 앞세우거나 혹은 장외에 빠져 있으면서 가끔씩 좋은 말만 하고 훈수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정치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현안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뭐 이르든 늦든 때에 따라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나중에 응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 지금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이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의대생의 리스트가 악의적인 의도로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법당국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 보란 듯이 업데이트된 버전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뭐 일단 일부 의사들의 행동이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사 집단이 아주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나 지금 정치권에서 정부에 대한 압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니 마치 본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은 의사들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큰 비판을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들은 우리는 그냥 의사 안 하겠다, 전문의 안 하겠다. 때로는 뭐 외국으로 나가버리겠다 뭐 이런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든 그들에게 점점 강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유화책을 써서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정부에게 지금 비판을 묻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의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데 일부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것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 국민들께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과연 치료를 받고 싶을까요? 이 사람들의 진료를 받고 싶을까요? 예. 저는 그 이상의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법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리고 있고 어쨌거나 뭐 개인정보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좀 처벌을 강하게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총리도 경고를 한 바 있고요. 경찰은 이 명단 공개 그리고 조리돌림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법적인 조치 조금 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후적인 처벌이야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사후적 처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제 피해가 발생하니까 폐쇄를 해야 되겠죠. 저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등을 통해서 해당 사이트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폐쇄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저는 이 의사분들이 지금까지는 공익적 측면에서 본인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께 피해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단히 늘리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게 만약에 계속 재발되게 되면 이제 공익적 측면에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를 못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거는 사실 조금 유치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하는 건 좋은데 옆에 하는 사람까지 못하게 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유치하고 더 나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국민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스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민심의 또 다른 화두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제거 공작은 야쿠자를 동원해 자행된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 여우사냥과 같은 추악한 음모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의 칼잡이 검찰에겐 일제하의 칼잡이 야쿠자의 피가 흐르나 봅니다. 탄핵소추 대상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다수 포함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자 탄핵을 남발하는 행태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명성황후 시해 같은
음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망언이죠. 저것은 지금 검찰을 일본 야쿠자에 비유하고 예. 구한 말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 낭인들에 비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어떤 것들입니까? 본인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해외여행 같이 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다녀와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가 됐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 씨를 대선 기간 동안에 무려 4번의 방송에서 연속해서 모른다고 했던 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또 용도 변경을 국토부의 협박에 못 이겨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토부 공문이 버젓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명성황후가 구한 말에 이런 행위들을 했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설픈 민족주의 레토릭이고 지금 민주당이 무엇이든지 일본만 갖다 붙이면은 정치적인 레토릭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 정부 2년 동안 1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이 탄핵 남발 이유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탄핵을 많이 했다. 많이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왜 했습니까? 그 22년도 10월 달에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그런 그 아까운 무고한 생명들이 아무 이유도 모르게 거리에서 희생되는 그런 불행한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큰 상황이 생겼는데도 누구 하나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단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상황이 있었던 것은 뭐 맞는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도대체 뭐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 검사도 있고 지금 행안부 장관도 있고 또 방통위 위원장도 지금 탄핵이 뭐 심판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비록 어떤 죄의 취지를 물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 책임을 여당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달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행위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다음 달이면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 리더십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아니다, 유죄가 나올 거라도 이미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셔요? 일단 지금 뭐 11월 초나 10월 말에 나올 것이 지금 2건 정도인데 네. 2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올 경우 이것 봐라, 하나가 무죄가 나온 걸로 봤을 때 검찰이 좀 과도하게 기소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로 나오는가 아닌가가 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 434억 원 그 당시 보전받았던 비용과 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이 유죄로 나온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1심 정도의 결과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뭐 혹시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바로 100% 항소를 할 것이고 네. 2심 대법원까지 끝까지 결과가 나와 봐야 그때서야 뭔가 이재명 대표의 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질 것이지 1심 판결만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당내에서도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요, 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는 이제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독보적인 위상, 이 부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흔들릴 수 없는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의사분들을 설득해서 모시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저는 대선 주자로서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상을 확립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반 조성을 위해서 모든 당의 모든 여력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기타 지난 총선 때 공천 등을 통해서 반대파들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반숙천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입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가 왜 크냐면 거기서 불거지는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원이나 당내의 반대파, 잠재적인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음 정권 창출이 어렵다. 그럼 급속히 와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 당내 방탄용으로 지도자분들을 만나고 남들도 다 나를 이렇게 인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국민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당내 본인 방탄용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또 한 사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무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행패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 탄압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과도한 행피가 무도한 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통신사찰 등 검찰의 정치 개입과 야당 탄압이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추석 인사를 보냈습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무사무탈하길 기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아무래도 의료 공백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멘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료 현안에 관한 상황을 꼬집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이는데 다만 저런 SNS 메시지에서 어떤 전직 대통령다운, 그러니까 국가 원로다운 태도나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의 본질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뒤에 빠져 있으면서 가끔씩 훈수 놔두고 좋은 말이나 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국가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낸다면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빨리 나오라고 촉구하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 건 없고 여전히 국내 정쟁에 매몰돼서 한쪽에 편을 드는 듯한 그렇게 상황을 꼬집는 멘트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아쉽고,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도 현직에 있을 때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4년 만에 정권을 내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했죠. 그런데 지미 카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퇴임 후에 정파를 초월해서 헤비타트 운동하고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해서 미국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는데 점점 반대로만 가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 SNS를 통해 상징적인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또 책방에서 행사도 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 행보와는 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나서는 거 어떻게 보면 친문 결집을 노린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그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친문의 결집을 시켜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의 일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아마도 그만큼 전직 대통령이 나름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전에 우리 송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걸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한마디 덧붙이면 전직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그 덕담을 내는 것이 맞죠. 또 지금 내용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덕담입니다. 그중에 무탈해라, 아프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거를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신다면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이런 그 비판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비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왜 자꾸 잊혀지기를 원하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잊혀지기를 바라는 전직 대통령까지 오죽하면 이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전 대통령께서 어떤 사법 리스크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사진도 올리고 모두 SNS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모니터링식 수사하고 별건 수사하면서
굳이 이 전 정권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씌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만두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사위 서모 씨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 서 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 그리고 이주비 등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다라는 게 검찰 시각인데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거는 이 고발 고소가 전 정부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퇴임한 이후에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대표로 취임하시기 이전에 다 이루어졌던 수사예요. 대북 송금 하나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대표로 됐다고 해서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 대한 박해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서모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 많은 보도가 됐지만 이분이 게임 업체에 취업할 당시에 사실 뭐 복사해오거나 뭐 띄우거나 하는 230만 원 월급을 받고 그런 행동을 그런 직무에 종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타이 이스타젯에 가서는 전무직함을 갖고 상당한 급여를 받죠. 예. 주거비 보전까지 받습니다. 이 금액이 토탈해가지고 2억 3천만 원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업을 한 이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과 대가관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을 갖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서모 씨 측이나 윤건영 의원 측에서 서모 씨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경력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급여를 받기에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해명을 하면 될 텐데 그런 해명도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럼 하여튼 뭔가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보면 검증을 또 한 명만 했어요. 이상직 의원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3명을 다 검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 그다음에 결과상, 논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나와서 진술 거부했죠. 조국 전 민정수석 진술 거부하셨어요. 사실상.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나와서 증언 거부했습니다. 그럼 누굴 수사해야 되죠?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희 씨를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중간에 이런 업무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진술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러서 수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들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제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검찰이 내몰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또 발족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법 적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시고 또 이 친명과 친문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좀 더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화학적 결합, 큰 결집 이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고요. 또 그 결집을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탄압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김종숙 여사에 대한 그 순방 공격이 있을 때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대응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정기관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여당 의원들의 일부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을 뿐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기관이 너무 노골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된다라는 그 차원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전 사위와 관련된 아니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무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나가고 있는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그 큰 권한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그 조현옥 인사수석 당시에 그 담당했던 조현옥 인사수석이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에 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부르면서 불필요한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인사 시스템을 알지만 인사수석실에서는 추천만을 하잖아요. 근데 검증하는 건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다 해주셔야지. 그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왜 불러서 조사하느냐 이런 그 반박은 가능해요. 근데 그분들 나와서 사실상 진술거부를 다 하셔놓고 추천만 하신 분이 그 이후에 진행상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현옥 수석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으신 부분도 문 전 대통령께는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민심의 또 다른 화두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모 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합니다. 한마디로 급이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네, 민주당은 특검은 필연이다. 김건희 여사 혐의가 엄중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연휴가 끝나면 또 추진을 할 텐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일단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은 시스템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검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번에 항소심에서 그 유죄 판결이 나온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손모 씨 외에도 한 80여 명의 전주가 존재하는데 그 전주나 계좌주들이 그러면은 전부 다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여부나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라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언명이나 적절한 제스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조국 사태라든가 또는 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에 가거나 이런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을 보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질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의에 응답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가져야 할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태도나 뭐 언급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또 엄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벌됐다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뭐 처벌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특검을 하느냐가 과연 옳겠냐.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 손모 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이제 방조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방조 혐의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공동 정범인데 그건 이제 무죄가 났었고, 그 부분을 2심에서 검찰이 손 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로 그 기소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났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계좌가 1심에서도 그렇고 2심 재판부도 3개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 씨처럼 어떤 이 계좌에 대해서 방조했던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방조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의 그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그 모친이신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합쳐가지고 23억 원의 이익을 냈다. 이것도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출장 조사까지 받으시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충분한 해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전 대통령도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논리로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지난번 이 명품백 수수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던 것이고, 이것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2심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하고 다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네, 이번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다음 달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법사위가 관심일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 또 좀 법사위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늘 난타전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께서 사회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측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울산시장 선거 사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재기 수사 명령이, 그러니까 재기 수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될 여지도 없잖아 있고, 여기에 사실은 이제 8개의 청와대의 부서가 동원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모르고 이렇게 진행됐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칼끝을 무마시키는 이런 시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신 말씀 다 종합해 보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국민 설득 차원에서 상당한 발언들이 수위가 셀 겁니다.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 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뒤바뀌어서 예. 그 당시 보수당 측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 제기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문제는 있지만 수익을 얻었고 해서 그 관련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게 과연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방조 범위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손모 씨의 경우는 보세요. 80여 명의 말씀 주신 전주 중에 기소된 분은 3분인가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손모 씨는 이분이 그 가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법원은 공동정범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그보다 약한 방조범으로 도와준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공소장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기소 안 한 부분이 일단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모 씨의 경우는 본인이 다 주분하고 했던 부분들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분한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보고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팔면은 이게 나한테 이득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시세 조정행위에 내게 가담한다는 인식을 했는지, 이거를 지금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북한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추석 연휴 첫날인 어젯밤 오물풍선을 또 띄웠습니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데, 자, 이렇게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살포하는 의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은 뭔가 계속 관심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이 남쪽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대선도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미국을 향해서 우리의 능력이 이 정도 있으니 앞으로 우리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라는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측이 우리 정부가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런 상황들이 더 심심치 않게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저걸 보냄으로써 이 남측의 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재산상의 피해도 사실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탓할 소위 수밖에 말하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그렇겠죠.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북쪽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남 갈등을 더 부추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대북의 북쪽으로 보내는 어떤 우리 선전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라. 만약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100배 더 많이 보내겠다, 오물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이 확성기 정도로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북쪽이 끔찍도 않고 지금 뭐 10번에 가까운 정도로 지금 계속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응책에 대한 마련이 정부가 지금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북한은 이 접경지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소음 도발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에 대해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양측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진욱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사실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남남 갈등을 유도할수록 야당이 초당적인 대응에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에 2023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을 대북전단을 못 날리게 하는 방법으로 뭐 형사처벌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군사 기술적으로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7월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고온 레이저로 한 3km 밖에서 이 풍선을 격추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부터 이제 군이 실전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군사 기술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면 사실 우리가 이런 북한의 오물풍선에 계속 휘둘리기만 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도 이 대북전단 같은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북한 민주화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의 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진실을 호도해가며 사실상 지원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오로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잘못된 대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핵을 인정해 준다든가 항상 우리가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목적은 같았으나 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였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결국 만들어내고 사실상 미국에서도 지금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들 빼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이 민주당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해주고 뭔가 잘못된 대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들어서 보수 정권 들어서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키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얘기들 과거부터 있었죠. 민주당이 펼쳤던 대북 인도적 지원들이 사실상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부가 많이 그런 핵 개발이나 이런 하는 그런 자원으로 쓰였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사실 북한 인권 주장하는 거는 보수 진영 아닙니까? 북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 굶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건 저는 타당한 지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북한 인민들을 더 짜내서 어떻게든 핵 개발을 왜냐하면 그들의 체제와 생존과 연관된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정책을 유화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이 핵무기를 어떻게든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철진한 종북이론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북 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아주 과묵해진다. 이런 지적까지 어제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핵 무장을 한 것이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북한의 핵 무장 의지가 없다. 그다음에 핵 무장이 사실상 한 뒤에는 비핵화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 사실 영변 핵 시설을 없애는 조건으로 만약에 제재 해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저것은 그나마 보여줬으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 예. 어디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사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디 산속 어딘가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대북 제재만 해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한동훈 대표가 비판을 한 거죠. 이러니까 대북 정책 기조를 민주당 시절에 잘못된 걸 인정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대북 정책 기조가 비핵화를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민주당이 그럼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과 걸맞는 대북 정책 기조를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이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이러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전 정권 탓하기다, 이슈 키우기다, 시선 돌리기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급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좀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없으니까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에 했었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간첩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간첩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이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줬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라든지 수사 이런 기법들을 경찰한테 이관시켜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 경찰이 수사하고 국정원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 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면 지금의 현재 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예. 그 2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내지 못한 측면이 이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전 정권 탓만 합니까? 전 정부가 그럼 다 책임져지면 그러면 탓을 하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의 자세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대공수사권 관련된 당의 논평을 어제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좀 반박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국정원에 부여했던 조사권마저 왜 도로 없애려고 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공수사권을 박탈해서 국정원에 팔을 묶어놨는데 이제는 조사권마저 박탈해서 다리도 묶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경찰에 이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간첩단 수사를 할 때는 그 스테파노그래피라고 합니다. 암호 해독 기술이 필요해요. 이건 국정원에서 다년간 양성되어 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경찰에 바로 이관해준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 뭐가 있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간첩 수사와 관련돼서 많은 민감한 기밀 사항들이 다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정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3대 간첩단 관련해서 그 지금 기소하지 못한 혐의자들이 한 3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에도 활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국가정보기관이 간첩 수사도 못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짧게 한번 반박 드릴게요. 지금 당연히 간첩 색출해야 됩니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지금 한 달 지났으니까 2달 지났습니까?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 정부 안에서 대통령께서 무슨 뭐 반정부 세력이 암약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여당의 대표가 수사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책임을 갖다가 전 정부한테만 떠넘기면 간첩들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안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그 국정원에서 수사권 경찰로 이관시키면서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유예 기간도 줬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거 준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수사권이 없으니까 정부가 지금 전복되게 생겼다? 그래서 개헌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해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립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만들어놓은 조사권마저 도로 폐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국정원은 뭘 하라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간첩 수사를 잘 할 수 있고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인데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30여 명의 간첩 혐의자들은 어디선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민주당은 뭘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수사권 외에 조사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조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국정원이 어떤 상태에 있는 상황인지 제가 뭐 확인을 당해서 이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면 말씀드리고요. 국정원이 그 지금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들 빼고 정상적인 이 대공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사권은 인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간첩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는데 간첩 신고는 112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첫날부터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으면서 승객이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22명이 다쳤습니다. 또 일가족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5m 아래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유리창은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전 7시쯤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3차선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갓길 구조물에 부딪힌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22명이 다쳤는데 승객 2명은 반대편 차로까지 튕겨나갔습니다. 튕겨나간 사람만 안전벨트를 착용 안 했거든요. 미착용했기 때문에 폴에서 이제 그 밖으로 튕겨나간 거지.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뒤집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일가족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 이제 비가 내렸었는데 아마 미끄러졌는지 밑에가 지하차도 다니는데 그걸로 추락한 거예요. 인천의 한 골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영농조합 육묘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작업장 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추석 관련 소식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찰이 도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5분이에요. 6분 이상이 타셔야지 버스 정차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버스 정차로 위반하셨어요. 12시 1시? 그리고 이제 먹고 이제 자고. 이거 물어보세요. 더 0.096 1년간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고요. 계속 바람이 비옥하다 보니까 서로 막으셨어요. 자, 아무래도 뭐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이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끼어들고 얌체족처럼 끼어들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아주 집중 단속한다고요? 네, 경찰이 이번에 공중 지상 입체 단속에 나섰는데 헬기를 동원해서 이제 위에서 공중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지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에서 순찰차나 암행 순찰차가 출동해서 단속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요, 위반 사실이 이렇게 딱 단속이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30만 원이 부과되는데 많은 분들이 눈앞에 이제 순찰차가 보이지 않으면 혹시 모르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하늘에서 헬기가 땅에서 암행 순찰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성묘 하시는 분들이 약간 왜 이렇게 성묘하고 나서 술을 조금 드시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음주 단속도 굉장히 강화한다고요? 예, 뭐 성묘도 성묘인데 그 하룻밤 자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14일에 경찰이 오전에 지금 2시간 동안 단속을 했는데 29건의 운전전을 적발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그 단속을 한 거예요. 아침에 단속을 했는데 숙취 운전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운전하기 전날에는 과음을 안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 이제 고향에 내려가실 때 보면 빈손으로 가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뭐 예전에는 보면 선물을 뭐 바리바리 싸들고 또 올 때도 바리바리 싸갖고 오고 했었는데 자, 요즘 추석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뭡니까? 예, 한 매체가 지난달에 조사를 했는데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상품권 45.5% 이렇게 됐고 2위가 정육 선물 세트, 3위가 과일 선물 세트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상품권이 거의 현금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인기 폭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이 뭐 예전에도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7, 80년대는 좀 어떤 선물이 인기가 있었나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공산품류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인기 탑 오브 탑은 흑백 테레비. 흑백 TV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다만 이 정도 선물하려면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야 너무 됐는데 좋은 선물인데요. 예, 일반 서민들은 당시에 치약 세트, 화장품 세트, 설탕 세트, 조미료 세트, 커피 세트 이런 선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0년대 최고의 추석 선물이 흑색 TV였다고 하는데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5, 60년대에는 그때 선물이라는 게 뭐 특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뭐였어요? 50년대에는 딱히 선물 문화라는 게 없었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시장에 가서 밀가루, 쌀, 돼지고기, 계란 이런 거 사서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이런 거를 주고받는 분위기였고 60년대부터 선물 세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60년대 뭐 비누 세트, 뭐 조미료 세트 이런 게 인기를 끌었는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설탕 세트. 그리고 또 내복 세트 이런 옷가지류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었고 또 60년대부터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성업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백화점의 추석 대목 마케팅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흐름이 많이 바뀌니까요. 요즘에는 상품권 말고 뭐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기프트콘을 주고받거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소형 주방기기 이런 것도 많이 선물하는 것 같던데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
웰빙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 올리브유라든가 내지는 또 무슨 수입산 와인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고 과일도 뭐 수입산 뭐 열대 과일 이런 거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뭐 에어프라이어 같은 그런 조리 기구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되면서 기프티콘 이런 것들도 많이 선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벌초 관련 소식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이 명절에 직접 이 납골당 같은 데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헌화를 대신해주는 또 서비스가 요즘 인기라고요. 네,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로 헌화라든가 참배를 대신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 사량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그 답례로 벌초를 대행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5개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지금 2주째 저희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3년차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요즘은 벌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낫다고 추천도 하시고. 호공원에서 이렇게 대신 참배와 헌화를 해주어 감사하다는 문자 답장이나 전화를 많이 주시며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유족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이거 뭐 벌초뿐만 아니라 요즘 제사와 또 차례 관련해서도 이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59%가 나왔습니다. 그 어떤 추세로 가냐면 차례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 납골당 방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차례상도 간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일 같은 경우도 그 전통적인 과일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애플, 망고, 샤인 머스켓 이런 것을 이제 올리는 집안들도 나타나고 있고 옛날 문헌에 보면 과일이 과과 이렇게 써 있는 문헌이 있거든요. 어떤 과일이냐가 아니라 과일 4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에서는 과가 꼭 과일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과일 대신에 과자를 놓자. 이런 집안도. 그래서 약과 같은 것도 놓는 약과도 놓고 그런 집안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정훈 평론가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돼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사흘 만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정읍이 36도, 전주 35도까지 지속했고요. 대전과 광주 34도, 서울 31도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동해안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동안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